1753년 7월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성덕임, 창녕성씨 집안의 딸이었다. 아버지 성윤우는 헌경왕 후의 아버지 홍봉안의 청지기로 일했다. 덕임은 어린 시절 어머니 부안 임씨를 일찍 여의었다. 겨우 4살 때였다. 계모 밑에서 자라야 했던 어린 덕임에게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 1762년 10살이 된 덕임은 궁궐로 들어갔다.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 궁녀로 배치된 것이다. 홍봉안의 딸이었던 해경궁은 아버지의 청지기 딸인 덕임을 거두어 친히 길렀다. 궁궐에서 덕임은 해경궁의 자녀들인 청연공주, 청선공주와 함께 자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손 이산을 처음 만났다. 이산은 할아버지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고 있었지만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덕임은 멀리서 새손을 지켜보았다. 한문에 정진하는 새손의 모습, 슬픔을 견디며 강인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그녀는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덕임은 조용하고 성실한 궁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총명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1773년 21살이 된 덕임은 청연공주, 청선공주와 함께 고전소설 곽장양물록을 필사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 소설은 필사 시기가 알려진 소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덕임이 필사한 부분에는 의빈 글씨라는 표기가 남아있다. 이를 통해 그녀가 글을 알고 문학적 소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새손 이산도 성장했다. 영조의 가르침 아래 뛰어난 학자로 자라났고 1762년에는 효의왕후 김씨와 혼인했다. 덕임은 이제 새손빈이 된 효의왕후를 모시며 궁궐 생활을 이어갔다. 효의왕후와 덕임은 같은 1753년생 동갑내기였다. 효의왕후는 12월생이라 덕임보다 5달 어렸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여인은 서로 친하게 지냈다. 1769년 덕임에게 슬픈 일이 찾아왔다. 아버지 성윤우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궁녀였던 덕임은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홀로 슬픔을 사겨야 했다. 1766년 새손 이산이 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다. 당시 이산은 15살, 덕임은 13살이었다. 하지만 덕임은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다. 새손빈께서 아직 귀한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하셨는데 소녀가 감히 어찌 승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죽음을 맹세하며 명을 따르지 않았다. 이산은 덕임의 뜻을 깊이 이해했다. 그녀가 자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왕실과 새손빈을 배려한 것임을 알았다. 이산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이 일로 덕임에 대한 이산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고결한 인품에 끌렸던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하고 이산이 왕위에 올랐다. 25살의 젊은 임금 정조의 탄생이었다. 정조는 즉위 후 강력한 개혁 정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왕위에 올랐음에도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다. 후사 문제는 정조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1779년 정조의 첫 번째 간택 후궁원빈 홍씨가 사망했다. 신하들은 정조에게 새로운 후궁을 드리라고 간청했다. 왕실의 대를 이을 후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780년 정조는 마지못해 후궁 간택을 받아들였다. 화빈 윤씨가 성간택을 거쳐 간택되어 자경전에서 가래를 올리고 입궁했다. 당시 화빈은 겨우 16살이었다. 화빈이 입궁한 후 정조는 다시 덕임에게 승은을 내렸다. 15년 만이었다. 하지만 덕임은 또다시 거절했다. 효의왕후를 배려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정조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덕임의 하인을 꾸짖고 벌을 내렸다. 그제야 덕임은 뜻을 굽히고 승은을 받아들였다. 28살의 성덕임은 상의 풍계를 받으며 정조의 후궁이 되었다. 정조는 어제의 빈묘지명에서 빈을 후궁의 반열에 둔 지 지금까지 20년이다라고 적었다. 이는 그가 15세 때 처음 고백했던 순간부터 성덕임을 후궁으로 여겼다는 의미였다.
1780년 말 덕임이 임신을 했다. 황윤석의 이제 난고. 애는 덕임으로 추정되는 나인이 임신한 지 여러 달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정조와 궁궐 모두가 기뻐했다. 왕실의 후사가 태어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781년 덕임은 유산을 하고 말았다. 정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덕임은 자책감에 시달렸다.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를 구할 수 없었다. 이 슬픔을 함께 겪으며 정조와 덕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정조는 덕임을 더욱 각별히 돌보았고 덕임은 다시 아이를 낳기 위해 건강을 챙겼다. 1781년 7월 덕임은 다시 임신을 했다. 정조의 어제의 빈묘지명에 따르면 합궁한 달에 바로 임신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했다. 의원들은 매일 덕임의 상태를 점검했고 궁녀들은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다. 정조는 하루도 빠짐없이 덕임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1782년 9월 7일 새벽 창덕궁 연화당에서 왕자가 태어났다. 정조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31살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것이다. 정조는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 말했다. 구민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왕자의 탄생은 온 나라의 경사였다. 궁궐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백성들에게는 세금이 감면되었다. 정조는 왕자에게 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덕임은 소용풍계를 받았다. 정조는 매일 덕임의 처소를 찾아가 아들을 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덕임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왕자를 극진히 돌보았고 정조는 그런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1782년 11월 27일 정조는 원자의 호칭을 정했다. 1783년 2월 19일에는 소용성 씨에게 의빈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소용이 정삼품이고 빈이 정일품으로 후궁의 최고 품계였다. 무뇨세자의 출생으로 성덕임은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1784년 7월 2일 정조는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했다. 무뇨세자의 나이는 겨우 3살이었다. 이는 사도세자가 2살에 세자로 책봉된 것에 이어 매우 이른 책봉이었다. 7월 6일에는 세자의 이름을 정했으며 8월 2일 정조는 창덕궁 인정전에 나아가서 책봉사를 떠나보냈다. 정조가 이처럼 서둘러 세자를 책봉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효의왕 후에게서 아들의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의빈이 후궁 출신임에도 그녀의 아들을 세자로 삼은 것이다. 이 책봉으로 무뇨세자는 조선의 차기왕으로 확정되었다. 의빈 성씨는 세자의 생모로서 궁궐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었다. 같은 해 7월, 의빈은 옹주를 낳았다. 하지만 옹주는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무뇨세자는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정조는 아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세자가 3살이 되자 벌써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이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의빈은 아들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신경을 썼다. 그녀는 세자에게 겸손과 자비를 가르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려 했다. 정조는 가끔 세자를 데리고 궁궐을 거닐며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꽃과 나무의 이름, 계절의 변화, 하늘의 별자리까지 세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정조는 무뇨세자를 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왕이 되어 자신의 계혁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세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기를 바랐다. 의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들이 정조처럼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임금이 되기를 희망했다. 매일 밤 아들의 잠자리를 돌보며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1786년 봄까지 무뇨세자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1786년 5월 3일, 무뇨세자가 갑자기 열병에 걸렸다. 홍역이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다. 증상이 호전되는 듯하여 5월 6일에는 의약청을 철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 증세가 심해졌다. 정조는 밤낮으로 세자의 곁을 지켰고 의비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의원들이 총동원되어 치료에 나섰지만 세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1786년 5월 11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무뇨세자는 세상을 떠났다. 무뇨세자가 죽은 슬픔 속에서도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놀랍게도 의빈이 다시 임신을 했다. 정조와 의빈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혹시 이 아이가 죽은 무뇨세자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의빈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다. 무뇨세자를 잃은 슬픔으로 그녀는 이미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였다. 게다가 34살이라는 나이는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의 임신이었다. 좌의정 홍락성이 출산을 돕기 위한 호산청 설치를 청했지만 정조는 출산할 달을 기다려서 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그 달이 오기 전에 의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의빈은 자현증을 앓았다. 임신 중에 태기가 고르지 못하고 위로 치밀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었다. 해산할 달이 가까워지자 기력이 가라앉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사지가 뻣뻣해지는 통증을 겪었다. 정조는 매일 의빈이 씻는 모습을 보았고 약을 제조하고 다릴 때는 항상 검열했다. 약봉지와 약그릇은 모두 침실 안에 보관하고 쓸 정도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1786년 9월 14일 의빈 성씨가 세상을 떠났다. 무뇨세자가 죽은 지 불과 넉 달 만이었다. 임신 9개월의 몸으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은 것이다.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의빈 성씨가 조라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의 1등의 예로 거행하라 의하였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도제조 홍락성이 호산청을 설치하자고 청하자 출산할 달을 기다려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한 것이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슬퍼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 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 정조는 이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오고 말했다. 정조는 연이어 아들과 사랑하는 여인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그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의빈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소문이 돌았다. 화빈 윤씨가 독살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 정조는 의빈을 무뇨세자의 묘 옆에 묻어주기로 했다. 이는 의빈의 생전 소원이기도 했다. 의빈은 죽어서도 아들 곁에 있고 싶어 했다. 1786년 11월 20일 의빈 성씨의 장사를 치렀다. 정조실록에는 의빈 성씨의 장사를 치렀는데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뇨세자의 무덤 효창원에서 100걸음 떨어진 왼쪽 언덕에 의빈의 무덤이 조성되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후궁은 아무리 높은 품계라도 왕세자보다 서열이 낮았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낳은 세자에게 반말을 할 수 없고 어머니라는 소리도 감히 듣지 못하는 것이 규범이었다. 하지만 정조는 그 모든 규범을 깨고 의빈을 세자 옆에 묻었다. 그것도 같은 묘역에 100걸음 떨어진 곳에 말이다. 이는 정조의 의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준다. 정조는 의빈의 무덤에 친히 묘지명과 묘표를 지었다. 왕이 후궁을 위해 이런 글을 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정조는 어제의 빈묘지명에서 의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빈의 흔적은 장차 이 세상에서 아주 사라질 것이다. 이 뛰어난 언행을 내가 글로 적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전하고 알려서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애석하다고 하겠는가? 이는 빈에게 한이 되고 무뇨세자에게도 한이 될 것이다. 정조는 의빈의 성품과 인품을 자세히 기록했다.
빈의 성품은 단정하고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재능과 기술, 예술까지 두루 갖춘 팔방미인이었다. 처음 승은을 내렸을 때 내전이 아직 귀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이에 감히명을 따를 수 없다며 죽음을 맹세했다. 나는 마음을 느끼고 더는 다그치지 못했다. 15년 뒤에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빈은 또 거절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정조가 의빈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알 수 있다. 정조는 의빈과 무뇨세자를 위한 사당을 세웠다. 정조 연간의 이 사당은 의빈궁이라 불렸다. 정조는 이곳에서 자주 제사를 지냈다. 정조가 의빈의 무덤과 무뇨세자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잦아지자 백성들은 그가 다니던 길의 고개를 거둔고개라고 불렀다. 오늘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이 고개의 이름은 정조의 슬픔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조는 의빈을 잊지 못했다. 그는 틈만 나면 의빈과 무뇨세자의 이야기를 했고 만약 둘이 살아있다면 어떠했을까를 상상하곤 했다. 1790년 다른 후궁 수빈 박씨가 왕자를 낳았다. 훗날 순조가 되는 아이였다. 정조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의빈에게서 다시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랐던 그였기에 마음 한편이 아쉬웠다. 하지만 왕실의 대를 이을 후사가 생긴 것은 다행이었다. 정조는 이 왕자를 1800년에 왕세자로 책봉했다. 의빈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정조는 개혁 정치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을 장려했고 초계문신 제도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했다. 이는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이상이 담긴 도시였다. 정조는 이곳을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곳이자 새로운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빈과 무뇨세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그는 가끔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무뇨가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학문을 사랑한 왕 중 하나였다.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책을 읽었고 직접 수많은 저수를 남겼다. 홍제전서, 일등록 등 그의 저작은 방대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17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조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몸에 종기가 생겨 고생했다. 의원들이 치료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정조는 여전히 의빈과 무뇨세자를 그리워했다. 의빈이 죽은 지 14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정조는 가끔 효창원을 찾아가 두 사람의 무덤 앞에 서곤 했다. 덕임, 순아, 내가 곧 그대들을 만나러 가겠소? 1800년 들어 정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종기로 인한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신하들은 정조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정조는 마지막까지 정무를 놓지 않았다. 그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많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800년 6월, 정조의 상태는 매우 위중해졌다. 그는 침상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의식도 흐릿해졌다.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창덕궁 영춘원에서 49살의 나이로 승하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정조는 의빈과 무뇨세자를 떠올렸다. 이제 너희를 만나러 간다. 정조의 죽음은 조선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개혁 군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가 추진하던 많은 정책들이 중단되었다. 정조의 뒤를 이어 11살의 순조가 즉위했다.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 정책을 뒤집기 시작했다. 정조가 중용했던 신하들은 탄압받았고 개혁 정책들은 하나둘씩 폐기되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정조가 그토록 노력했던 탕평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정조는 걸릉에 안장되었다. 효의왕 후가 먼저 묻혀있던 걸릉에 정조가 합장된 것이다. 정조는 죽어서 왕비 곁에 묻혔지만 그의 마음은 효창원의 의빈과 문효세자 곁에 있었다. 정조 사후 효창원과 의빈묘는 조선 왕실의 성역으로 남았다. 순조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효창원을 잘 관리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효창원은 여러 변화를 겪었다. 1821년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22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순조는 효명세자를 효창원 근처에 묻었다. 1830년에는 순조의 딸 영호농주가 죽어 역시 이곳에 묻혔다. 이렇게 효창원은 점차 왕실의 공동묘지가 되어갔다. 1899년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은 문효세자를 문효세자로 추존하고 의빈 성씨를 수빈으로 추존했다. 이는 의빈의 지위를 더욱 높인 조치였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일제는 효창원을 훼손했다. 문효세자, 의빈 성씨, 효명세자, 영호농주의 묘를 경기도 고향으로 강제 이장시켰다. 효창원 자리는 일본인 묘지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1946년 이곳은 효창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었다. 1944년 고향으로 옮겨진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의 묘는 1970년 다시 이장되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겨졌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역으로 왕과 왕비, 왕세자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문효세자의 묘는 효창원이라는 이름을 유지했고 의빈 성씨의 묘는 의빈묘로 불렸다. 두 무덤은 서삼릉 안에서도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다. 정조가 생전에 둘을 가까이 묻어준 것처럼 이장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서삼릉을 방문하면 효창원과 의빈묘를 볼 수 있다. 작은 언덕에 자리 잡은 두 무덤은 조용히 시간을 견디고 있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조와 의빈, 그리고 문효세자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짧았지만 깊었던 사랑, 슬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마음이 이곳에 남아있다. 성덕임과 정조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두 번이나 거절했던 궁녀, 왕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승은을 사양했던 여인. 그런 그녀의 고결함에 정조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문효세자의 탄생으로 두 사람은 행복의 절정을 맛보았다.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던 아들을 보며 꿈꾸었던 미래. 하지만 그 모든 것은 5살 아이의 죽음으로 무너졌다. 슬픔 속에서도 의빈은 다시 임신했다. 혹시 이 아이가 죽은 문효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의빈은 배 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정조는 의빈을 문효세자 곁에 묻어주었다. 규범을 깨고 왕의 권한을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14년 후 정조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어서 왕비 곁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효창원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오늘날 서삼릉에 가면 효창원과 의빈묘를 볼 수 있다. 작은 무덤 2개가 나란히 서 있다. 어머니와 아들 20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다. 그리고 멀리 걸릉에는 정조가 잠들어 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영원히 함께인 세 사람. 성덕임과 정조, 그리고 문효세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정조가 남긴 어제의 빈묘지명을 통해 효창원과 의빈묘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짧았지만 깊었던 사랑, 슬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마음. 그것이 성덕임과 정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밤이 되면 너는 또